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솔직하게 국민들과 소통했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면서 특검법 관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한 주의 피로를 푼다는 목적으로 술 약속 잡으시는 분들 많죠. 특히나 모임과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에는 간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간 건강을 지키는 법 알려드립니다. 특히 지방간은 술을 즐기지 않는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대선 이후 처음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어요. 네, 기준금리 기존에 4.75에서 5%였는데요. 이거를 4.5에서 4.75%로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하긴 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다만 그 직전에 인하할 때 9월 달 성명 때 언급했던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고요. 대신에 이번에는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다.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 측면에 대해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대선 결과가 연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동안 사실 9월 달에 인하하고 나서 이제 남은 연말까지 2번 더 인하할 것이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는데 여기서 조금 변수가 있었던 게 트럼프의 당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투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오늘 보니까 연준은 갈 길을 가겠다는 모습이에요. 일단은요. 왜 트럼프가 변수였는가. 트럼프는 관세 인상과 또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것들을 공언해 왔는데 이것이 미국의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두고 좀 비판을 했었어요. 이거 정치 행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당장에는 어떤 정책이 구현될지 모르고 이번 대선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추측하지도 예측하지도 가정하지도 않는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이 트럼프가 그동안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도 발언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침해하고 이제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 이거 파월도 의장에서 이제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파월은 대통령은 법적으로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이 없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리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1.5%포인트로 좁혀졌어요. 네. 이제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걸 보면은요. 미국이 지난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때 그게 4년 반 만에 빅컷을 했잖아요. 그때 0.5%포인트 내렸고 11월 들어서 이번에 0.25%포인트 또 내린 거예요. 9월 달에 미국이 빅컷했을 때 우리가 1.5%포인트 한미 간의 금리 차가 그렇게 났다가 한국은행이 그다음에 0.25%포인트 10월 달에 내렸어요. 그러면서 금리 차 조금 벌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1.5%포인트예요. 한국은행은 그럼 이제 동결이냐 연속 인하냐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를 좀 봐야 될 텐데 분수령은 오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데
이때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추이를 두고 이걸 가지고 제일 좀 계산을 해볼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원달러 환율 늘뛰면서 1,400원 선 넘나들고 있잖아요. 네. 본격적인 강달러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중론인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 계속 좀 뭐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로 봤었는데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결정에 환율 변수를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10월 달에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좀 막 시작되려나 보다 하던 참이었는데 결국에는 통화 안정화를 위해서 인하에는 좀 쉬어가고 제동을 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치솟는 환율도 문제고 동시에 내수 경기 침체도 이거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도 오르니까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리고 대외 수출 위축도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달러 강세 현상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자국의 이득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무역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이 너무 유리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유리해져야 된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건 약달러 기조로 가서 좀 그렇게 유리하게 해법을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도 한국은행에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 경기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 자리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와 함께 오늘 발표된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 그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고 우리 외환시장은 그 영향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그동안에는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24시간 합동점검 체계를 금융 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겠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서 적기 대응하겠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 속도감 있는 추진, 이달 중에 부동산 PF 2차 사업성 평가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서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집권 2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는데요. 백악관 역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선거를 같이 뛴 거죠. 그리고 뭐 트럼프의 표현에 의하면 뭐 얼음 아가씨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1980년에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일정 담당 맡으면서 이때 입문을 했고 오랫동안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2016년 때에도 트럼프 캠프 뛰었었어요. 그때도 경합주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2021년도에 그 16 의사당 난입 사태라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 그 지지자들이 네. 국회의사당 습격한 사건들, 그 사건 때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려서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수지 와이스가 그래도 그 자리에 지켜서 핵심 측근으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 수지 와이스 지명은 첫 인선 지명인데다가 또 정치 인생에서 캠프부터 함께 했던 인물이고 트럼프가 이제 겉보기로도 이제 뭐 굉장히 축혀 세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 대선 캠프에서도 큰 권한을 행사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일스는 앞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요직자의 최종 후보군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게 이 수지 와일스 지명 발표 이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수지 와일스를 비서실장 지명한다는 것도 예측대로 됐고요. 여기에 국방장관에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후보 1순위라고 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그리넬 전 독일 대사가 유력하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 매체들은 대체적으로 충성파 기용으로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미국 정치인들 이름을 이렇게 막 다 거론하기에는 복잡하고 그러면 유력한 사람이냐 아니면 혹은 이제 한 자리 두고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고민을 하고 이 정도로 추려진 것 같은데요. 제일 화제를 모으는 사람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분이 지금 요즘에 신났어요. 네. 네, 트럼프 당선 확실시 되자마자 그 스페이스 X 로켓이 막 하늘로 날아가는 사진 올려놓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본인이 트위터 인수할 때 그 본사에 싱크대 뜯어서 들고 가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는 백악관 집무실에다가 합성해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 인수할 때처럼 백악관도 우리가 접수한다. 좀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최측근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연방정부 지출 삭감에 대해서 조언할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미국 매체에서는 예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조금 특이한 인사를 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인데 식품의약국 같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 같은 그런 보건기관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백신 음모론자예요. 그리고 또 이미 그 식품의약국의 전체 부서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을 해서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난 1기 집권 때 2016년 당선이 되고 그때 이제 정치 막 들어왔으니까 인재풀이 협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인재를 좀 끌어다 쓰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마찰을 빚고 그런 전력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사람을 대거 기용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의 그런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떠나지 않았던 충성심을 갖춘 그러면서 추진력 있는 인사들이 발탁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했는데요. 의료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의료계는 그 의정 갈등이 지금 9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봤다가 이번에도 다를 것이 없었다. 답답하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개혁에는 저항이 강하다.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유인책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의료계에서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전문의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다 망가진 상황에서 전문의로 돌아가는 병원을 외쳐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야의정협의체 지금 한동훈 대표도 밀고 있고 하는 게 오는 11일에 출범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여기 한덕수 총리, 조규용 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등이 정부 대표로 참여를 하고 여당도 국회의원 3명 명단을 냈습니다.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그 대한의학회 또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곳 외에는 뚜렷하게 참여의 뜻을 추가로 밝힌 곳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공의 단체가 내년도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 문을 걸어 잠근 상태고 이렇게 되면 야당도 전공의들이 가야 우리도 합심을 할 텐데 전공의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도 좀 어렵겠다라면서 좀 주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는 10일에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 역시 좀 여야의정협의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11일이고요. 탄핵 판단이 그 전날인 10일이에요. 이면택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막말 논란도 너무 많이 있었지만 의사들은 그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했고 의대 증원도 막아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다만 좀 지켜볼 거는 그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고요. 이면택 회장은 탄핵 표결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막 서신 보내면서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는 이면택 회장이 물러나면 전공의 단체가 어쩌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 전공의 90여 명이 의협 대의원들에게 이면택 회장 탄핵해달라고 공개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새 회장과 연대를 기대해야 한다라고도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회장 탄핵이 된다? 그러면 의협에서는 회장 탄핵까지 시켰는데 전공의들은 계속 숨어 있거나 모르쇠하기만도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여기를 분수령으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 살펴볼까요? 네, 제일 먼저 화두는 긴축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정부가 불가피한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정말 고혈을 쥐어 짜내면서 민생을 위한 예산은 우리가 애써 확보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비롯한 야당은 애초에 이렇게 긴축재정 해야 되게끔 만든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핵심은 예비비 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하고는 다르죠. 국회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그래서 쌈짓돈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돈인데 내년도 예비비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재난재해와 같은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고려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다시 얘기하는 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 구축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놓고 감염병 대응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반박이 제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부가 올해 126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이라는 거 내년도 예산안에서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감염병 관련 예산 필요 없다면서 삭감해놓고 예비비를 이걸 이유로 들어서 편성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비 증가율 자체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높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6천억 원 증액한 건 후안무치하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최상목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순방 예비비에서도 좀 공방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해외 순방 예비비를 더 증액해도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건데,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정상외교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면 그거에 맞게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만 작업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방향 화도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으로 일대로 2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는 6km 주춤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정체, 양평 방향은 낙동 분기점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방향은 대동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양산 쪽은 대동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렸다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사과한 것
취임 후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집사람이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이 취임 후 첫 사과입니다. 이제 주변 참모들과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좀 이런 대국민 담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고요.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도 했죠. 배경을. 기자회견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김 여사가 사과를 하라고 했다라면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과의 이유가 불분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질문이 역시나 사과의 구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흔히 사과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히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밖에서 시끄럽게 해서 사과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국민이 어리둥절할 수 있으니 보충 설명을 해달라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역시 뭐라고 했냐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면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 관련 기사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실은 주제와 질문에 제약을 두지 않는 이른바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기자들이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분위기였는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형식은 정말 지켜졌다고 하고요.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사회자가 이제 손을 든 기자들 중에 호명을 해서 질문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그 매체도 다양하게 질문 기회를 줬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무한 질문의 끝장 답변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무한 질문을 지켜졌지만 끝장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기자회견이 길어지고 질문이 점점 구체화될수록 대통령의 단어 선택이라든지 화법이 정돈되지 못한 모습이 나와서 후반부가 아쉬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계속 장시간 받았던 게 과연 좋은 전략이었냐라는 의문도 남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도 언급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화법이 기존의 회담이나 역대 대통령들과는 많이 달랐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맞습니다. 통상 대통령이 사용하는 정제된 단어들과 표현이 있는데 좋게 이제 말을 하자면 굉장히 격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권위라든지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에 걸맞는 정제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반말을 좀 하는 모습 또 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통상 국회를 존중한다는 정도의 원론적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대통령을 망신주려 하는데 국회 오지 말란 소리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강한 답변이 나오기도 해서 국민들이 그간 봐왔던 일반적인 대통령의 이제 정치 레토릭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나요? 이날 회견은 사실상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 공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잡힌 행사입니다. 때문에 이 명 씨와의 통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 이것들이 해명의 핵심이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은 명 씨가 대선 경선 때도 기여를 했으니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또 대통령이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이다. 그리고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내의 휴대폰을 직접 볼 수 없으니 물어봤는데 당선 이후는 줄였고 대부분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친한동훈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맞지 않는 이제 해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 때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전직 대통령 때 프로토콜대로 모두 다 바꿨으면 되는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다라고 자조 섞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 프로토콜에 의하면 대통령은 도감청이나 위치 추적에 취약한 일반 휴대전화 대신에 도청 방지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 미국 정부의 이제 용산 도감청 의혹도 있었다는 점에서 보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견 직후에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실의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요. 당장 김건희 여사가 다음 해외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결정이 된 거예요?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 이전에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회견 직후에 대통령실 기자들이 이제 참모들에게 오늘 회견에서 사과는 있었지만 후속 조치 발표가 없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니 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휴대전화 번호도 바꿀 거고 당장 다음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이 상식적으로 하루만이나 즉석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회견 이전에 이 같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시면 하고 싫어하시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사실상 활동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김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사과도 조금 처음에는 주저했던 이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악마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 직접 그 사과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자칫 모든 의혹들을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와 맞물려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대통령 부부가 함께 나와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실 거냐. 야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공격의 대상만 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이 공식 출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제2부속실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음 주 초쯤에 제2부속실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요. 과거 청와대 제2부속실의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직원의 업무 공간과 접견실만 마련해서 이 실장을 포함해서 대여섯 명 규모로 최소한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핵심은 김건희 여사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해외 정상 영부인 접견이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외교 일정이 있지 않는 한 김 여사가 용산으로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김 여사 활동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고요. 외교 관례 등을 따져서 김 여사 참석이 불가피한 행사 여부를 분류해서 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인적 쇄신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한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요. 인적 쇄신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대통령이 어제 시점을 시사한 부분이 예산이 일단 끝나야 된다. 그러면 12월이고요. 트럼프 미국 신임 행정부에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부 출범 시기가 1월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1월에나 인적 쇄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아직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임자 물색 작업 등을 고려하면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임기가 오래된 장관에 대한 내각 인선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건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을지 여부인데
있는데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인위적 인적 쇄신은 없다라는 기조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여당과 야당 또 여당 내에서도 반응의 수위 정도가 달랐는데요. 먼저 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탄핵 혹은 임기 단축 개헌과 같은 것을 겨냥한 박한 평가를 내놨고요. 여당의 경우는 친윤석열계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여러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고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서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친한동훈계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회견이었다면서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별도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친한계 앞서 말씀드린 친한계 반응보다는 다소 톤 다운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관철하겠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애초에도 대통령실 기자회견에 대해 너무 날세운 평가를 내놓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친한계 내부 기류였고요. 이제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자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결과입니다. 다만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당 차원의 개혁 의지는 강하게 보여주자라는 게 반영이 됐습니다. 한 대표가 내용이 아닌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파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취지를 발언을 했는데요. 이 공동의 정치적 이익 추구라는 게 사실상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회견에서도 뒤끝을 남긴 데다 현재 친윤계와 친한계가 이번 회견을 두고도 엇갈린 평가가 나와서 향후 여당 내부에서 개파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가장 먼저 전면전을 펼칠 장으로는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될 겁니다. 친한계에서는 다음 주에 무조건 의총을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특별감찰관 논의는 한 챕터가 넘어간 거다. 이것만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의총 개최를 두고도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긴급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 하는 명분이 더욱 생겼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11월 중에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회견을 계기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회견에서 어쨌든 사과를 했으니 추가 이탈표가 속출할 정도의 파급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떤가요? 지난 2년 반 동안 사과를 한마디도 안 했던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참모진들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시를 훌쩍 넘겨서 30개 가까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기자들의 여론은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는 겁니다. 먼저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린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경우 대충 걷잡아 말하다 라고 쓰는데 이때 걷잡아의 첫 번째 음절은 거 밑에 디귿 받침일까요? 아니면 티읕 받침을 쓸까요? 네, 이 경우에는 티읕 받침을 쓰는 걷잡아가 맞습니다. 반면에 디귿 받침을 쓰는 동사 걷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와 같이 씁니다. 또 머루주 뎃병과 머루주 뎃병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여기서는 뎃병이 한 단어로 쓰인 경우인데요. 뎃병은 한 되를 담을 수 있는 분량의 병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뎃과 병을 띄어서 쓰는 경우엔 뎃병도 맞는 표현인데요. 이때는 뎃이 5쯤 되는 수에 라는 뜻의 관형사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서 비치는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1, 2도 정도 더 오르면서 서울과 강릉 17도, 대전 대구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 제주 21도 등을 보이며 공기가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아서 단풍 구경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는 일요일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에는 대부분 19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고 예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 등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계 모욕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오전 창원지검에 소환됐습니다. 명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애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오늘 16일 정보규탄 장애 집회를 함께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제주 해상에서 고등어를 잡던 어선이 전복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사고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재까지 수색 중이지만 아직 실종 선원들에 대한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 18척과 헬기, 해군 함정 등이 총동원됐고요. 민간 어선도 어선이 침몰한 비양도 북서쪽 24km를 기점으로 수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부산 선적 129톤급 선망어선 금성호인데요. 한국인 16명과 외국인 11명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15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나머지 1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어선이 어획물을 옮겨 싣는 작업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이 이 군 장교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 공개가 미뤄졌어요. 네, 앞서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 요건을 충전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는데요.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가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신상 공개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에 들어갈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4년 전 이 강원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법적 대응이 없을 경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피의자의 신상은 13일쯤 공개된다고 하고요. 경찰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고 압수한 휴대전화도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납치 영상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인공지능 기술이 무섭게 올라오면서 이 사기 수법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범죄 조직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짜 납치 영상을 만들어 부모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서부경찰서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20대 중국인 여성을 수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피해자 부모로부터 딸이 납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딸이 제주도에 여행을 떠났다고 하니 찾아달라 공조를 요청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우리 경찰은 즉각 딸의 안전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가 받았던 딸이 방 안에 감금된 채 울며 살려달라 하는 영상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던 겁니다. 19초 분량의 영상에서 딸로 조작된 인물은 온몸이 테이프와 줄로 묶인 채 울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어찌나 감쪽 같았는지 공안과 우리 경찰도 처음에는 실제 영상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스팸 문자, 이 스팸 전화만 해도 요즘은 진짜가 아닌가 긴가민가 싶을 정도로 정교한데 아예 이렇게 대놓고 영상으로 맘먹고 속이려고 나서면 누구나 속을 것 같아요. 최근 이렇게 AI 기술 발달로 음성과 얼굴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데 북유럽과 영미권에선 비슷한 방식의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요. 번역 기술도 좋아져서 비영어권으로도 확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SNS에 공개된 사진과 짧은 음성만으로도 정교한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불쾌한 내용이 담긴 스팸 문자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에서 이런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업체들이 적발됐다고요. 네, 최근 국외 발신, 국제 발신이라고 적힌 해외에서 불법 발송된 피싱 문자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계좌 개설 완료, 본인이 아닐 경우 문의하라, 해외 직구 금액이 결제 완료됐다 같이 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꾸며낸 미끼 문자들입니다. 지겹도록 많이 와서 진짜 은행에서 오는 문자도 마치 가짜처럼 의심하게 만들 지경인데요. 네. 이렇게 범죄 조직의 의뢰를 받아서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불법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발송한 메시지만 무려 28억 건이 넘는데요.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한 사람당 50건씩 받은 셈입니다. 국내에서 발송할 경우 불법 메시지는 즉각 제재를 받지만 외국 통신사를 통해 한국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면 제재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하는데요. 의뢰한 측으로부터 한 건당 많게는 20원씩 받아 10년 동안 485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받기도 하고 서울 한강변에 있는 주거지에서는 고급 외제차와 4억 원에 가까운 현금 다발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악성 스팸 문자 정말 요즘 너무 많은데요. 네. 정부가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악성 스팸 문자, 귀찮은 걸 넘어서 각종 사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차례 나왔던 스팸 방지 대책을 비웃듯 이 스팸 문자는 최근 오히려 더 크게 늘었는데 스팸으로 신고하고 발신 번호를 차단해봐도 또 다른 번호로 보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이 스팸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사전 차단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은 문자가 발송되기 전 최종적으로 거치는 이 통사에서 발신 번호를 확인하는 건데 문제가 없다면 발송하지만 스팸 신고 등 문제가 있었던 번호라면 문자 발송업체에 통보해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또 앞서 짚어봤던 국내에서 규제가 힘들었던 이 해외 스팸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스팸이 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거치는 국내 사업자가 탐지와 차단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고 하네요. 또 처벌도 강력해집니다. 악성 스팸을 중대범죄로 규정해 수익을 아예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자는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0곳이 넘는 문자 발송 관련 업체들의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뜬금없이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시민들이 사슴뿔에 찔려 다치기도 했다고요. 네,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종종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광교 저수지 산책로에서 산책을 나왔다 사슴뿔에 다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목격한 행인이 119에 연락했는데 사슴뿔에 찔린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근처에서는 또 다른 남성이 사슴뿔에 찔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슴은 지난 1월에도 목격담이 떴었고요. 지난달에도 포착됐었는데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성큼성큼 뛰어 도로를 건너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야생이 아닌 사육용으로 길에다 유기된 것으로 보고 경찰, 소방과 대책회의를 열어 포획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어찌나 재빠른지 신고를 받고 그물을 달고 와봐도 인기척을 느낀 사슴은 이미 울타리를 넘어 도망치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 사슴이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산 아래로 내려와 사람을 공격했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인데 수원시는 야생동물 기피제를 뿌리고 경찰과 소방은 계속해서 포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네요.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최근 한 지역의 대학에서 특별한 장례식장이 열렸어요. 네, 최근 대구대 캠퍼스에는 학과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이 차려졌는데요. 국화로 둘러싸인 단상 위에는 영정사진 대신 사회학과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요. 학생들은 그 앞에 꽃을 올리고 묵념을 합니다. 학교 측이 내년부터 사회학과의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하자 학생들이 해마다 열던 학술제를 추모제로 바꿔 연 겁니다. 6년 뒤에는 학과가 아예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올해 입학한 신입생도 졸업생도 불안과 걱정이 한가득이라고 합니다. 대구대에 다니고 있는 한 신입생은 전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편입을 준비해야 할까 사회학과에 남아있는 게 맞을까 고민이라고 하고요. 한 졸업생도 서울권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은데 로컬을 연구하기 위해선 지방에 있는 사회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 대학에서 이번에 폐과가 결정된 학과만 6개라고 하는데요. 수년째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결국 학교 측은 수요가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그중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건 인문사회, 자연과학 같은 기초학문인데 대구대 박종호 사회학과 교수는 성과가 당장 시장에 드러나고 입증되지 않으면 그런 학문을 소외시키거나 대학 밖으로 내모는 이런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인문사회 계열 혹은 기초학문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말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또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이렇게 지방대학 소멸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가 결국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초학문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연말연시예요. 간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음주 문화가 계속 발달을 하고 있죠. 한때 주춤했던 국내 음주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음주율이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한 거로 나타났어요. 특히 간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고위험 음주율은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위험 음주율. 이거 궁금하시죠? 네. 일주일에 2번 이상 술자리를 갖는 것을 말하고 그때 남자는 7잔, 맥주로 치면 5캔 이상, 여자는 5잔, 맥주로 치면 3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네.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또 음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있는데요. 남인순 의원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서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8%나 늘어났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간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저장하고 물질을 대사시키고 해독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마시는 술 90%가 간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 간이 알코올을 이제 분해를 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 독성 물질이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의 세포막을 부셔버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알코올성 간 질환이 오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간 수치가 높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만큼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는 이야기도 될 텐데요. 알코올성 간 질환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요. 우선 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은 해독, 그다음에 면역작용, 그다음에 대사, 그다음에 담즙 생산을 하는 것이 이 간이 하는 일이에요. 간은 세로로 15cm, 가로로 25cm 정도 되고 오른쪽 옆구리에 있죠. 무게가 11.5kg이나 됩니다. 이 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걸로 돼 있고 또 심장은 망가지면은 인공 심장이 있고 콩팥은 인공 투석, 뭐 혈액 투석 이러는 걸 하는 대체 수단이 있어요. 근데 간은 대체할 기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또 알코올성 간 질환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다 합쳐서 이르는 말인데 다 술 때문에 오는 거죠. 네. 맨 처음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오는데요. 술을 먹게 되면 이 술 자체가 간의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간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하얗게 변해요. 이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간 질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일단 음주를 좀 자제하셔야 돼요. 이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술을 드시게 되면 염증 반응으로 변하게 되고 간이 부셔지는 알코올성 간염이 됩니다. 이때는 간 기능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황달도 생길 수 있고 복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증으로 급성으로 막 세게 오면 급성 간부전이라는 게 와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 간염에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 간이 이제 섬유화돼서 딱딱해지는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되는데요. 이때는 술을 끊어도 간이 원래 상태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네. 뭐 식도에 혈관이 늘어나서 터질 수 있는 식도 정맥류가 생긴다거나 콩팥이나 뇌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아주 굉장히 주의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슬슬 모임과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지방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평소 잦은 음주로 건강이 걱정된다거나 이유 모를 피로감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술을 얼마나 마셔야지 알코올성 간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떤 사람은 조금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돼 있어서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돼요. 네. 대한간학회라는 곳에서 하루에 80g 술로 그러니까 알코올로 80g이죠. 소주로 치면 매일 한 병 반 정도를 마시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간경변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먹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건강검진 하고 나면 이제 간 수치 여러 가지를 확인하잖아요. 네. 그중에 많이 아시는 게 GOT, GPT, 또 AST, ALT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수치가 아주 대표적인데 이 수치는 40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40보다 좀 높아지면 간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감마 GTP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것도 이 간에 있는 효소인데 알코올에 반응을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효소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높아져 있으면 이분은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지방간만 생겨 있을 경우 술을 마셔서 지방간이 생긴 경우에는 간 수치가 안 올라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때는 확인하는 방법이 초음파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걱정이 되시면 초음파 검사를 같이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 같은 경우 술을 끊으면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겼다 이러면 술을 끊고 한 4주에서 6주 정도, 즉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좋아지네요. 네, 금방이죠. 한 달 정도면은.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 넘어가서 간염이 돼 있다. 이건 조금씩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을 때 빨리 금주를 하시거나
뭐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연말연시에 도저히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 아니면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이 유일한 낙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적정 음주량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일반화해서 그냥 뭐 술을 잘 마시는 사람, 못 마시는 사람을 따지지 않고 그걸 뭉뚱그려서 일반화해서 국제기구에서 밝히고 있는 권장 음주량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순수한 알코올량을 계산했을 때 남자는 하루 40g 소주 4잔, 여자는 20g 소주 2잔 미만으로 마셔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한 병, 여자는 소주 반 병 이상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폭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량과 횟수를 좀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에 소주가 도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병 한 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도수가 좀 높은 걸 기준으로 한 거라는 그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술 먹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성분이 간에서 일단 한 번 처리가 됩니다. 뭐 심지어는 약물도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지방간은 이 다른 일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지방을 많이 드신다거나 또 음식량이 너무 많다거나 또 운동을 너무 안 하신다거나 또는 살이 쪘다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방간이 왔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술을 끊어야 되나 이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다른 식생활 문제가 있는 것도 좀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지방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복부 비만이에요. 배가 나오신 분들 좀 한번 다시 생각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직업에 따라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이 지방간 발생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 강북 삼성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서 확인한 건데요. 건강검진 당시에 지방간이 없었던 이 20세에서 59세 사이의 근로자 4만 5천여 명을 추적 관찰해 봤더니 교대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성이 1.24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더 높았고 또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즉 잠을 잘 못 잘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로는 교대 근무자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수면의 질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더 나빠지고 또 그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나 식욕 증가 때문이다라고 상상이 되고 있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대 근무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셔야겠네요. 또 아직 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 많을 텐데 지방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요. 그렇죠. 지방간이 뭐 나이 따져서 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40, 50대나 돼야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대 안암병원 연구팀이 건강검진 받은 20대에서 30대 사이 539만여 명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체중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간 수치 이런 걸 확인해 봤더니 20대와 30대에서도 10%가 지방간 고위험군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지방간 고위험군에서 급성 심정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사망할 수 있는 건데 이 위험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배나 높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더더욱이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체중이 좀 올라가신 분들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을 경우 뭐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증상은 별로 없죠. 간에 지방이 끼고 간이 좀 뚱뚱해졌다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방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이 조금 찌시고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확인되신 분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이 간에 지방이 끼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간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치료법도 궁금해요. 지방간 뻔하죠. 일단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을 줄이시거나 금주하시는 거.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왔을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예방법도 마찬가지죠. 체중을 줄이시고 술을 줄이시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 사실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알코올성 지방간과 똑같이 간염을 유발하고 나중에는 간경화를 반드시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진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체중의 5%만 줄여도 지방간이 확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줄여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식생활 습관 또 운동 습관을 개선해서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또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관련해서 좀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간 수치를 낮추려면 내가 지금 너무 뚱뚱하니까 나 고기를 안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고기를 안 먹는 것보다 고기는 드시되 지방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많은 고기들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도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버섯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간 기능이 높아졌다는 것은 알코올도 있고 비알코올성도 있지만 이럴 때 간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음식은 반드시 드시면서 콩이나 버섯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제품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지방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피하시는 것이 좋고 탄수화물도 너무 안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드셔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 건강 얘기할 때 네. 지방간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게 간경변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질환이에요? 간경변증은 간이 딱딱해지는 걸 말해요. 경변이라는 건 딱딱해졌다는 건데 간세포 사이에 섬유소가 자꾸 끼면서 딱딱해지는 걸 말합니다. 즉 간세포가 부셔지고 나면 이게 다시 어떻게 되느냐 흉터 조직으로 변하거든요. 우리가 피부도 상처가 났다가 흉터가 생기면 그 부위가 딱딱해지죠. 네. 그러면서 단단해지는데 간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흉터 조직으로 대체가 되면 간이 딱딱해집니다. 그게 간경화라고 하는 거고 간경변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간세포가 이미 다 부셔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간암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간경변증이 오는 대표적인 원인은 알코올보다는 B형 간염이 훨씬 높고요. 그 바로 다음으로 알코올성 간염이 그 다음이고 또 C형 간염이 있습니다. C형 간염도 이 간경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간경변도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아니죠. 이때부터는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극심한 피로감이 시작이 되고 또 식도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황달이라든지 복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또 간성 뇌증후군으로 뇌에 그 가는 혈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정신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한쪽 부위가 빨갛게 변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목 바로 밑에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흉골 바로 밑에 네. 부분에 거미가 있는 형식으로 혈관이 퍼져서 뻘겋게 거미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간경변증이 왔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커피가 간경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아요? 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돼 있는데요. 커피는 간 암 환자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커피라는 것이 커피를 마셔서 간에 도움이 될까? 뭐 치료약제는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도 있습니다. 네. 노원을지대학병원 연구팀이 지방간 환자 1,300여 명을 20여 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매일 커피 2-3잔을 마신 분들은 이 간경화 초기 단계인 간 섬유화 발생 위험이 4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왜 그렇지? 그래서 이 연구팀들은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간 경화로 가는 것을 차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인도 사람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녁 때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잠을 잘 자는데 이 카페인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점심때쯤 먹은 커피를 가지고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드시고 어떤 분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봤으면 하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2935님이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요. 모임 같은 데 가서 한 번에 많은 술을 마시는 것보다 평소 조금씩 반주를 즐기는 게 그나마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발 사실이라고 해주세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남편한테 맥주캔을 뺏길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네, 사실 뭐 술 한 잔, 뭐 맥주 한 캔 정도 드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이 많은 술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고 반주라고 생각했는데 양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남성보다 여성들은 훨씬 더 알코올 중독이 빨리 오는 거로 돼 있어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남자보다 조금 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오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면 조금씩만 드시고 이 양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캔이 2캔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8988님은요. 몸에 좋다는 약이 있으면 하나 둘씩 사 모으다 보니까 하루에 먹는 영양제 수가 10개 가까이 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준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영양제 개수를 줄여야 할까요? 하셨어요. 그렇죠. 영양제도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영양제가 많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영양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비슷하게 겹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10개 정도 드시면 어떤 성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간에 특히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영양제를 줄이든지 아니면 종류를 바꾸든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239님은요.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합니다. 자도 피로가 풀리지를 않아요. 간 때문일까요? 간이 건강한지 체크해 보려면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하도 이제 뭐 선전에서 피로는 간 때문이야 소리를 하도 많이 해놔서 이게 이제 피로하다면 간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피로는 정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혈액 검사를 해서 간 기능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환절기 특히 주의해야 할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는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 듣고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제가 말이죠. 음악평론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새로 나온 음악 체크하는 일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음악 사이트를 뒤지면서 어떤 앨범이 새로 나왔나, 어떤 노래가 바람을 타고 있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그 10월 한 달 동안 눈에 유독 띈 게 뭐였냐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이름들의 음악이었어요. 아마 90년대 음악에 좀 푹 빠져서 살았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한 번쯤 품어봤었을 싱어송라이터들의 신곡들이 이렇게 쭉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가을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올해는 넘길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의 음악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처음 만나볼 가수는 누군가요? 첫 가수는 조규찬 씨입니다. 네. 90년대 한번 좀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럼요. 좋아하는 곡 정말 몇 곡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조규찬 씨야 뭐 워낙 유명한 아티스트잖아요. 여전히 뭐 천재 보컬리스트. 좀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스스로도 뭐 그런 면이 있죠처럼 인정하는 정말 재능 넘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1회 금상. 이게 대상이 없는 금상이었다. 또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1위를 기록했던 인물이죠. 또 형제들이 전부 음악해요. 네. 조규천, 조규만, 조규찬 형제라 조트리오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부인이 헤이, 처제가 소희, 그리고 아버지가 19순정의 작곡가 나화랑 뭐 이런 사실 때문에 음악가집안 출신으로 유명하죠. 정말 유명하죠. 근데 KBS 라디오에서 DJ로도 활약을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휴식기를 맞아요. 좀 가지셨던 거예요? 이게 뭐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알 수 없겠는데 아티스트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중들 앞에서 좀 자주 보이지 않게 되는 시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규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많이 음악으로 극복하고 싶어하는 타입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소개해드릴 신곡 외에도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매달 신곡을 발표했었어요. 네. 이거 음악 사이트 막 매일 체크하는 분들 아니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무려 30곡의 싱글을 연이어서 발표하면서 음악에 대한 이 죽지 않은 어떤 불꽃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끝에 미니 앨범 조규찬 10 First Half라고 하는 이제 앨범의 일부 곡을 10월에 공개했습니다. 앨범 단위로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2010년에 발표한 9집 9 이후로 14년 만의 작품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을 들어보면 조규찬 살아있네 라는 생각이 아마 절로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야심이 느껴지는 앨범이거든요. 네. 그 가운데에서 첫 곡 음악 준비해봤거든요. 제목부터 뭔가 이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정말 좀 잘 만든 대곡 팝 스타일의 곡이라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조규찬의 신곡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조규찬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도 매력적인 목소리는 그대로네요. 맞아요. 그리고 조규찬 씨가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 듣고 음악하고 싶어 했던 음악들을 이제 자신이 이 노련한 아티스트가 된 이후에 풀어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는 곡들이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댄스곡인 춤도 되게 좋았는데 네.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봐야겠네요. 네. 네, 이어서 만나볼 가수는 누군가요? 네, 이번에는 신곡도 신곡이지만 사실 거의 신곡처럼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가을바람과 함께 다시 차트에 소환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이게 되네 싶은 반가운 이름들의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성시경과 나얼이 함께 부른 잠시라도 우리라는 곡이에요. 네. 진짜 노렸죠? 가을이네요. 그냥 자체로 가을이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음악 차트 보면 대부분 K-팝 가수들의 노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저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매와 동시에 실시간 차트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또 검색어 순위에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역시 성시경과 나얼이다라는 반응 이끌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노래 불렀을까 궁금하실 텐데 네. 정말
정통 발라드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요즘에 왜 안 나오지 싶었던 정말 정석적인 클래시컬한 느낌의 발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그 기승전결 구조가 뚜렷하고 중간에 이제 풍부하게 오케스트레이션 들어가는 그 아주 촉촉한 발라드 곡입니다. 나얼과 성시경. 네. 이 이름만 들어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좀 보증수표 같은 네.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얼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재밌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발라드 팝시티, 뭐 이렇게 시티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음악적 역량을 좀 색다른 스타일들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그 발라드 팝시티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아픈 나를이라는 곡으로 성시경 씨와 사실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나얼 씨 노래도 하긴 하지만 프로듀싱 역할만 하기도 해서 그 곡에서는 노래를 성시경 씨가 이제 다 했는데 이 곡에서는 두 사람이 듀엣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어요. 박주연 씨가 또 작사를 담당하기도 해서 박주연 씨 아마 90년대 이런 발라드 뭐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너무 기억하고 계실 당시 저작권 아마 원탑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작사가와 또 나얼 씨가 곡을 담당한 노래입니다. 성시경과 나얼이 함께 부른 잠시라도 우리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과 나얼이 함께 부른 잠시라도 우리 듣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반가운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가을에도 어울리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들어볼 목소리는 누군가요? 이 아티스트야말로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목소리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 손꼽히는 가을 지문 목소리 김동률의 신곡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저 너무 좋아해요. 김동률 씨 목소리. 정말요? 또 김동률 씨도 마음에 한번 안 품어본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김동률 씨가 최근에는 싱글 발표 그리고 라이브 공연, 라이브 앨범 발표 이렇게만 활동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활동도 보면 올해 2월에 망각이라고 하는 라이브 앨범이 나왔고 작년 11월에 싱글 옛 얘기지만 그리고 5월에 황금 가면 이런 곡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싱글이 또 4년 만에 꽤 오랜만에 발표된 싱글이었어서 그 당시에도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도 한 게 김동률 씨 하면 뭐 전람회도 그렇고 우리 기준으로는 좀 앨범 단위 아티스트 앨범으로 쭉 들었을 때 깊이감이 남다른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드니까 앨범 하나 좀 나왔으면 하는 욕심이 들기도 하는데 또 뭐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라 이렇게 꾸준히 싱글 또 라이브 앨범 내주는 것만으로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요것만 얘기해 둘게요. 그 앨범 마지막이 2018년에 발표한 그 EP 답장이라는 앨범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강요인데요? 아닙니다. 네. 근데 김동률 많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여성 팬들이 많기도 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 느낌 그대로예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작년에 발표했던 황금 가면은 우리가 그 카니발 이적 씨와 함께했던 듀오에서 느꼈던 좀 발랄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엔 산책이라는 제목만큼이나 이 서늘한 바람과 함께 조금 추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늦가을, 초겨울 바람에 잘 어울리는 곡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특히 좀 김동률 씨 음악 들어보면 드라마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싱글 홍보 티저 이미지 같은 걸 보는데 거의 영화 포스터 같더라고요. 배우 김무열 또 이영하 씨가 촬영을 해서 깜빡 새 드라마나 영화로 속을 만한 작품으로 완성이 되어 있었고요. 김동률 씨 특유의 그 클래시컬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어쿠스틱 팝이거든요. 플레이리스트에 한 곡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률의 산책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은아의 오늘 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김동률의 산책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